한 통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개발했다는 K-레이더의 성능 분석 자료였죠. 새벽 3시 펜타곤 지하 3층 극비 회의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대가로 미군은 자존심을 굽히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미국의 태세 전환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 공군 정보분석관 제프 콜먼 중령입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극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 공군 정보분석관으로 20년간 수많은 무기 체계를 평가해왔지만 이번 임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령, 이번 작전명은 이클립스다. 브리핑 담당관이 붉은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올라온 극비 지시였어요. 문제의 보고서는 우리 정보기관이 입수한 한국 내부 기술 문서였죠. K-레이더라는 차세대 드론 탐지 시스템의 실제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13km 거리에서 300g짜리 드론을 실시간 추적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AI가 새와 드론을 자동으로 구분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기 어려웠죠. 이 수치들이 정확하다면 우리 기술보다 3년은 앞서 있습니다. 동석한 기술 분석관이 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시아 방공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종이 위의 숫자와 실제 성능은 다르니까요. 특히 한국처럼 레이더 분야에서 아직 검증받지 못한 나라의 기술이라면 더욱 그렇죠. 아마도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능한 수치일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기술들이죠. 하지만 상급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브리핑 책임자가 새로운 자료를 꺼내 보였어요. 한국군이 실시한 비공개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각각의 점 위에는 속도, 고도, 비행 패턴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동시에 30개 표적을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우리 최신 레이더도 이 정도 성능은 내지 못했거든요. 특히 소형 드론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실 이 상황이 생긴 배경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드론 위협이 급증하면서 미군은 새로운 탐지 시스템이 절실했거든요. 기존 레이더로는 300g짜리 초소형 드론을 잡아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도 이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만약 중국이 먼저 손에 넣는다면 우리 드론 작전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도 있었죠. 만약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브리핑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과장된 것이라면 동맹국들이 헛돈 쓰는 걸 막아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된 거였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레이더의 상세 사양이 떴습니다. 탐지거리, 분해능, 동시 추적 가능 표적 수. 모든 수치가 현재 우리 기술을 앞서고 있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개량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석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AI 알고리즘과 신호 처리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찾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기술을 따라오기만 했던 나라가 말이죠. 저는 제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 현지에서 직접 성능을 검증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준비한 까다로운 조건에서 말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이스라엘제 에사 레이더로 직접 비교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죠.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우리 최고 기술과 정면 승부를 시키는 거였어요.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임무를 명확하게 정리해줬어요. 현장에서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동맹국들에게 도입 불필요 의견을 전달하라. 반대로 정말 뛰어나다면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관이었던 거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미래 방산 수출이 좌우될 수도 있었고요. 저는 가방에 준비된 시험 키트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기만형 드론 3종, 소형 새 모형 5개, 전자교란 모듈, 스텔스 코팅 샘플. 이 정도면 어떤 레이더든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건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협들이었어요. 단순한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전쟁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였죠. 한국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동행할 분석관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베테랑들이었어요. 20년 넘게 각국의 무기 체계를 평가해온 전문가들이죠. 그들도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실제로는 우리 기술의 70% 수준일 겁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게 봐도 우리를 앞설 수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가져간 장비들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개발한 최신 에사 레이더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거기다 독일제 전자교란 시스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이스라엘 기술은 못 따라잡을 거야. 동료 분석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객관적 평가는 필수였어요.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하루면 모든 테스트가 끝날 겁니다. 동행한 분석관에게 말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번 출장이 예정대로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분명 우수하지만 미국을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요.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계속 한국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럴수록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24시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보고서는 제 20년 군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보고서가 불러일으킨 파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번 출장이 제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산 기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산 레이더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한국군 기술자들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콜먼 중령님 환영합니다. 김 박사라고 소개한 한국 측 책임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희 팀이 트럭에서 장비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던 한국 기술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스라엘제 에사 레이더, 독일제 전자교란 시스템, 각종 테스트 드론들. 어지간한 나라라면 위축될 만한 장비들이었어요. 와, 정말 좋은 장비들을 가져오셨네요. 한 젊은 기술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앞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 테스트 조건이 꽤 까다로울 텐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은근히 압박을 가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런 말을 하면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그런 조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테스트로는 진짜 성능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 대답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보통은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해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조건을 원한다니요. 실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어요.
한국의 K레이더가 설치된 건물은 생각보다 소규모였습니다. 미군 기지의 거대한 레이더 시설과는 대조적이었죠. 장비가 생각보다 작네요. 이런 작은 시설로 어떻게 그런 성능을 낸다는 거죠? 동행한 분석관 톰슨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했던 거대한 안테나나 복잡한 시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깔끔하고 단순해 보였죠. 크기가 성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죠.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험장 내부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죠. 현재 반경 15km 내의 모든 비행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수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객기부터 작은 새들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로 실시간 추적을 한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미리 설정된 데이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건 진짜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미리 녹화된 영상인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가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새로운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금 저희 드론 하나를 띄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새로운 점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 위에는 아군 드론이라는 표시가 나타났죠. 어떻게 아군 드론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톰슨이 물었어요. 기술자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프로펠러 회전 패턴과 비행 특성을 AI가 분석해서 기종을 식별합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아군 드론이라는 걸 자동으로 인식한 거죠.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드론의 정체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테스트를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우리가 준비한 까다로운 조건에서 드러날 테니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기본 성능을 보여드린 후 중령님이 원하시는 테스트를 진행하죠. 그 편이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이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요구하는 테스트만 진행하는데 한국 측에서 먼저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좋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죠. 김 박사는 옆에 있던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이 지역 상공에 침투하는 모든 위협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였죠. 단순한 성능 시연이 아니라 실전을 염두에 둔 것 같았어요. 모니터 화면이 바뀌면서 더 넓은 지역이 표시됐습니다. 반경 20km까지 확대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여러 개의 노란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색 점들이 뭔가요? 동행한 또 다른 분석관 존스가 물었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소형 비행체들입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이 지역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 말에 저희 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정체불명 비행체라니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혹시 중국 쪽에서 온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비행 패턴과 고도를 보면 정찰용 드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기는 약 400g 정도로 추정돼요. 그리고 이 비행 경로를 보시면 화면에 점선으로 비행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명백히 우리 기지 주변을 정찰하는 패턴이었어요. 400g짜리 드론을 20km 밖에서 탐지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최신 레이더도 이런 소형 표적은 5km 안에서나 잡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드론을 멀리서 탐지할 수 있나요? 제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주저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AI가 프로펠러 회전에서 나오는 미세한 도플러 신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센서와 결합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어요. 또한 새와 드론의 비행 패턴 차이도 학습시켰죠.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찾아낸 것 같다는 거리요. 단순히 레이더 출력을 높인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다중 센서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김 박사는 여전히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그의 답변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과연 한국의 K-레이더가 우리가 준비한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자신감이 그저 허세였을까요?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해 우리 팀이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하면서 손에 작은 드론을 들어 보였어요. 크기 15cm, 무게 300g짜리 초소형 드론 3종이었습니다. 일반 드론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모델들이었죠. 이 드론들을 안개와 전자교란 환경에서 동시에 띄울 겁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혹시 당황하거나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조건이네요. 실전에서는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요. 제 동료 톰슨이 이스라엘제 에사 레이더를 가동시켰습니다. 우리 측 비교 기준이 될 장비였어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레이더였죠. 우선 저희 레이더부터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였죠. 인공 안개 발생기가 가동되면서 실험장 주변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동시에 전자교란 장비도 작동시켰어요. 실전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드론 3기 동시 발진합니다. 존스가 무전으로 알렸어요. 300g짜리 초소형 드론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제 레이더 화면을 모두가 주목했어요. 7초가 지나고 나서야 화면에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일기 탐지 완료. 거리 8.2km. 톰슨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이기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죠? 제가 물었어요. 톰슨이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전자교란 때문에 신호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출력을 높여보겠어요. 몇 분이 더 지나서야 두 번째 점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세 번째 드론은 끝까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결과 3기 중 2기 탐지 소요시간 약 10분. 제가 기록했어요. 솔직히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 소형 드론을 전자교란 환경에서 잡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제 한국 K-레이더의 차례였어요. 준비되셨나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네, 언제든지 시작하세요. 같은 조건에서 새로운 드론 3기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어요. 시작. 제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한국 레이더 화면에 즉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4.1초. 단 4.1초 만에 화면에 3개의 점이 모두 나타났어요. 그것도 각각의 위치, 속도,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요? 톰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로 10분 걸린 걸 4초 만에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모든 드론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3대의 드론이 정확한 위치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잠깐, 이 숫자들이 뭐죠? 제가 화면 옆에 표시된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각 드론 옆에 RPM 2400, RPM 2850 같은 숫자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프로펠러 회전수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AI가 프로펠러 회전에서 나오는 도플러 신호를 분석해서 회전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드론의 성능과 목적도 추정할 수 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회전수까지 분석한다니요. 그럼 군용과 민간용도 구분할 수 있나요? 존스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분류되어 있어요. 1번 드론은 민간용 촬영 드론, 2번과 3번은 정찰용 군용 드론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말로 화면에 민간용과 군용이라는 표시가 나타나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띄운 드론들의 용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류가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AI가 수만 시간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 패턴, 프로펠러 특성, 열 신호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군용 드론은 민간용보다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프로펠러 재질도 다르거든요.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AI가 포착하는 거죠. 우리 분석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아니라 실시간 비행체 스캐너였어요. 혹시 더 어려운 조건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물론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김 박사의 답변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스텔스 드론을 꺼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실험용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스텔스 코팅이 된 드론입니다.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설명했죠.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테스트해 보시죠. 스텔스 드론이 이륙했어요. 이스라엘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하지만 한국 K레이더는 달랐어요. 탐지 완료. 거리 11.3km. 화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스텔스 드론까지 잡아낸 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톰슨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스텔스 코팅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미세한 반사판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저희 AI가 그 약한 신호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거기다 열화상 센서도 함께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였고요.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20년간 봐온 어떤 레이더도 이런 성능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건 레이더가 아니라 실시간 비행체 스캐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동료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통합 방공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음 테스트도 준비되어 있나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 확보해야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가짜 새, 진짜 새 드론을 동시에 띄워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이번 테스트는 더 복잡할 겁니다. 제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말했어요. 가방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새 모형 4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실제 새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어요. 독일에서 제작한 바이오닉 새 모형들입니다. 날개 펄럭임까지 실제 새와 동일하게 재현했죠. 김 박사가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흥미로운 테스트네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구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의 여유로운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현존하는 어떤 레이더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실험장 근처 나무에 실제 새들이 앉아 있는 걸 확인했어요. 까마귀 2마리와 비둘기 3마리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테스트 환경이었죠. 준비 완료입니다. 존스가 보고했어요. 바이오닉 새 모형 4개, 소형 드론 3기, 그리고 실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복합 환경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레이더로 테스트했어요.
인간 관측자도 함께 배치해서 육안으로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 제가 신호하는 순간 바이오닉 새들과 드론들이 동시에 이륙했어요. 실제 새들도 놀라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점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떤 게 새이고 어떤 게 드론인지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식별 불가능. 모두 동일한 크기의 표적으로 표시됩니다. 톰슨이 당황하며 보고했어요. 인간 관측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바이오닉 새와 실제 새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 관측자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죠. 이제 한국 K레이더의 차례였어요.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술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AI 분석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더 세밀한 정보들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바이오닉 새들과 드론들이 이륙했습니다. 실제 새들도 다시 날아올랐고요. 한국 K레이더 화면에 즉시 여러 개의 점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각 점마다 다른 색깔과 표시가 있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화면 상단에 AI 분석 진행률 87%라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30초 후 놀라운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분석 완료. 김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각 표적들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실제 새 4마리, 바이오닉 새 모형 4개, 드론 3기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화면에 실제 새, 인공새, 드론이라는 표시가 각각 나타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구분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AI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개 펄럭임 주기를 분석해요. 실제 새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지만 바이오닉 새는 아무래도 기계적인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화면에 각 표적의 날개 펄럭임 그래프가 표시됐습니다. 정말로 실제 새와 바이오닉 새의 패턴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둘째, 열감지 분석입니다. 실제 새는 체온이 있지만 바이오닉 새는 상대적으로 차갑죠. 열화상 데이터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실제 새들은 붉은색으로, 바이오닉 새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셋째, 비행 속도와 가속도 패턴이에요. 드론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만 새들은 생체역학적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로 화면의 드론들은 직각에 가까운 급격한 회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면 새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분석도 포함됩니다. 드론의 프로펠러 소음, 새의 날개 소음, 바이오닉 새의 기계 소음이 모두 다르거든요. 톰슨이 완전히 압도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모든 분석을 실시간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동시에 30개 표적까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김 박사의 답변에 저희 팀 전체가 침묵했어요. 이건 단순한 레이더 기술을 넘어선 차원이었습니다. 혹시 오분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현재까지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95%라는 숫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간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AI가 95% 정확도로 분류한다니요. 실제 새가 죽은 척하면서 떨어지는 행동도 분석할 수 있나요? 존스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물론입니다. 새의 행동 패턴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 기술자가 화면을 조작해서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비행, 활공, 급강하, 죽은 척 같은 행동 분류 항목들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연계의 모든 비행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열기구나 풍선도 구분할 수 있나요? 제가 추가로 물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열기구 하나 있어요. 김 박사가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열기구라고 표시된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제 열기구가 나타났죠? 저희는 못 봤는데요. 톰슨이 의아해했어요.
15분 전부터 저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아마 관광용 열기구인 것 같은데 비행 허가는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무전으로 관제탑에 문의했어요.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허가받은 관광 열기구 맞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K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종합적인 영공 감시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화면에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새 4마리, 바이오닉 새 4개, 드론 3기, 열기구 1기. 총 12개 표적 중 12개 모두 정확히 분류했습니다. 100% 정답이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각국의 첨단 무기를 평가해왔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 봤어요. 다음 테스트는 어떤 걸 원하시나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중국제 스텔스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잡아낸다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테스트가 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김 박사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중령님, 잠시 테스트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주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정체불명의 스텔스 드론 2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로 2개의 희미한 점이 나타나 있었어요. 다른 표적들과 달리 이 점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언제부터 탐지됐죠? 제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약 5분 전부터입니다. 북동쪽에서 접근해서 현재 우리 기지 상공 7km 지점에 있어요. 저희 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실제 침투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이스라엘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톰슨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에사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K레이더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화면이 확대되면서 두 표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각 표적 옆에는 상세한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스텔스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거죠? 존스가 물었어요. 스텔스 코팅이 아무리 완벽해도 100%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미세한 레이더 반사판은 여전히 존재해요. 문제는 그 약한 신호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죠. 화면에 복잡한 파형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AI가 배경 잡음과 실제 신호를 구분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수천 시간의 학습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레이더가 놓치는 미세한 신호들을 AI가 찾아내는 거였어요. 온도 분포 분석도 함께 사용합니다. 김 박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드론의 엔진과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열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는 거죠. 아무리 스텔스라도 열은 숨길 수 없거든요. 화면에 열화상 이미지가 겹쳐져 나타났어요. 두 드론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드론들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나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두 드론의 비행 경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침투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입니다. 경로를 따라가니 중국 쪽에서 출발한 것이 명확했어요. 비행 패턴과 고도를 분석하면 정찰 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특히 우리 레이더 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찰하고 있어요. 정말로 드론들의 비행 경로는 실험장 주변을 빙빙 도는 패턴이었습니다.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길이 약 1.2m, 무게 15kg 정도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정찰 드론과 유사한 사양이에요. 화면에 드론의 상세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크기, 무게, 추정 항속거리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톰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AI가 비행 속도, 선의 반경, 고도, 변화 패턴 등을 종합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85%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레이더도 못 잡는 스텔스 드론을 한국 기술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니요. 현재 이 드론들의 위협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중간 정도의 위협으로 분류됩니다. 화면에 위험도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낮음, 중간, 높음, 심각의 4단계 중 중간이었습니다. 정찰 목적이므로 직접적인 공격 위험은 낮지만 정보 수집 활동으로 인한 보안 위협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세밀한 분석이었어요. 만약 이 드론들이 공격용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물어봤어요. 즉시 요격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현재 근처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 2기가 자동으로 타겟팅을 완료한 상태예요. 정말로 화면에 요격 미사일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라는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 발사는 인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AI는 목표물 지정과 요격 경로 계산만 담당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인간이 가져야 했으니까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 계속 추적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상급 부대에도 보고했고 필요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할 예정이에요. 약 20분 후 두 드론이 북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추적 완료. 중국 영공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가 실제 위협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정보기관에 긴급 보고를 해야겠네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미국 본국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물론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박사가 협조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실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했어요. 이 기술이 진짜라면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것 말이에요. 중국 스텔스 드론 침투 사건이 끝나고 30분 후 갑자기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색 경보, 적색 경보.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 준비하라.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김 박사를 급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기지 경계 구역에 무인기 편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정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 모니터 화면이 바뀌면서 더 넓은 범위가 표시됐어요. 기지 주변 30km까지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15개 표적이 남동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화면에 빨간 점들이 일렬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편대 비행이네요. 이건 명백한 위협 행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15기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접근한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현재 거리 22km, 접근 속도 시속 180km. 한국 기술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이 속도라면 7분 후 기지 영공에 진입합니다. 김 박사가 즉시 무전을 들었어요. 작전 상황실 K-레이더실입니다. 다수 표적 접근 중 즉시 대응 체계 가동 요청합니다. 곧바로 답변이 왔어요. 승인. 전 방어 시스템 활성화.
K레이더 데이터 링크 연결하라. 그 순간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점들 대신 각 드론의 상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AI 위협 분석 모두 활성화. 한국 기술자가 키보드를 빠르게 조작했어요. 화면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개 표적 각각에 대한 상세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표적 1번 공격용 드론, 위험도 높음, 추정 탑재량 폭발물 5kg. 표적 2번 전자전 드론, 위험도 중간, 교란 장비 탑재 추정. 표적 3번 정찰용 드론, 위험도 낮음, 카메라 장비 확인. 각 드론의 용도와 위험도가 실시간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톰슨이 놀라며 물었어요. AI가 드론의 크기, 비행 패턴, 무게 추정치, 전자 신호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수천 가지 드론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비교 분석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요격 우선순위 자동 계산 완료. 화면에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가 매겨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용 드론들을 우선 타겟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말로 폭발물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들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현재 요격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 중입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화면 한쪽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태가 표시됐습니다. 8기의 요격 미사일이 모두 발사 준비 완료 상태였어요. 각 미사일의 최적 요격 지점까지 자동 계산됐습니다. 정말로 화면의 복잡한 궤도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드론들의 예상 경로와 미사일의 요격 궤도가 3차원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탐지 장비가 아니라 방공 지휘 AI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통합 방공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했거든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새로운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추가 표적 탐지. 고고도에서 대형 드론 일기 접근 중. 화면 상단에 새로운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다른 드론들보다 훨씬 큰 크기였습니다. 고도 8,000m, 추정 크기 날개폭 15m. 이건 감시용 대형 드론입니다. 아마 지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을 거예요. 김 박사가 분석했어요. 일종의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고고도 감시 드론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면서 저고도 공격 드론들을 지휘하는 방식이었어요. 현재 표적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총 16개 표적. 공격용 5기, 전자전용 3기, 정찰용 7기, 지휘용 1기로 분류됩니다. 16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의 용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요격 시나리오도 자동 생성됐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작전 계획이 나타났어요. 1단계 고고도 지휘 드론 우선 제거. 2단계 공격용 드론 5기 동시 요격. 3단계 나머지 표적들 순차 제거. 정말 완벽한 방어 계획이었습니다. 예상 요격 성공률 94%. AI가 계산한 성공 확률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무전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레이더 실 즉시 요격 시작하라. 기지 방어 상황 발령. 김 박사가 헤드셋을 쓰고 대답했어요. K레이더 실 이해. 요격 데이터 실시간 전송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미사일들이 하나씩 발사되기 시작했어요. 8기의 요격 미사일이 각각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차 요격 미사일 발사. 표적 추적 계속. K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추적하면서 드론들의 움직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표적 1번 요격 성공. 표적 2번 요격 성공. 화면에서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16번 고고도 지휘 드론 요격 성공. 가장 중요한 표적이 제거됐어요. 나머지 표적들이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편대 대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로 남은 드론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2차 요격 미사일 발사. 나머지 표적들도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15분 후 모든 위협이 제거됐습니다. 전 표적 요격 완료. 기지 안전 확보.
김 박사가 최종 보고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완전한 방공 지휘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실시간 통합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왜 저희가 자신 있어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었어요. 실전 상황이 끝나고 1시간 후 저는 긴급히 본국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20년 군 경력상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펜타곤에서 즉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행한 통신병이 알려줬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화상회의 화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콜먼 중령,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 브리핑 책임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보고서에 담지 못한 놀라운 부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즉시 도입 협상에 들어가라. 조건이 무엇인지 타진해보고. 상급자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김 박사가 의자를 돌리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 도입에 관심이 있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원하시나요? 미국 내 독점 생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거든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기술료는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보통은 미국이 제안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의 기본 철학이 다르거든요. 어떤 철학인가요? 방어 기술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맹과 함께 써야 하는 거죠. 이 답변이 저를 당황시켰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접근법이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에요.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국의 드론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모두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말 의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공동 생산과 기술 공유입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원한다면 합작 투자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어요. 단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안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술 우위가 약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동맹국들도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답변에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때 김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더 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인가요? 아시아-태평양 통합 방공망입니다. 김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죠. 각국의 K-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합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큰 구상이었어요. 중국의 드론 한 대가 한국 상공에 나타나면 즉시 모든 동맹국이 그 정보를 공유받는 거죠. 반대로 대만 근처에 위협이 나타나면 우리도 즉시 지원할 수 있고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꼈어요.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를 통한 집단 방어였거든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은 없나요?
제가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김 박사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희 혼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중국이 다른 루트로 침투하면 소용없거든요. 모든 동맹국이 같은 수준의 방어력을 가져야 진짜 안전해지는 거죠. 이 철학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기술 우위를 통한 주도권 유지를 추구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우선 한미 합작으로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구축하죠. 한국이 핵심 기술을, 미국이 생산 인프라를 담당하는 겁니다. 김 박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어요. 생산된 시스템의 30%는 미군용, 30%는 한국군용, 나머지 40%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기술료는 어떻게 되죠? 초기 기술 이전료 50억 달러, 그리고 매출의 15%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조건이었어요. 대신 미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재판매하는 건 금지입니다. 모든 수출은 한국과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검토해보고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때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동맹국들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럼 만약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테스트해 봤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 기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만 공유할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본국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새로운 동맹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한 지 72시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심지어 백악관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콜먼 중령,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병이 알려줬어요. 이런 고위급 관심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말했어요. 중령의 보고서를 읽어봤다. 이 기술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는가? 네,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즉시 정식 협상에 들어가라. 조건은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접근하되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최고 위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거였죠. 다른 나라들도 K-레이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알려줬어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인도, UAE, 폴란드, 이집트. 벌써 10여 개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인도가 적극적이에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일주일 후 인도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들도 저희와 같은 테스트를 받고 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인도가 즉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김 박사가 알려줬어요. 얼마나 빨리 결정한 거죠? 테스트 당일 바로 계약 의향서에 서명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인도가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조건은 어떻게 됐나요? 합작 생산으로 진행됩니다.
인도가 남아시아 지역 허브 역할을 맡고 한국이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김 박사가 제시했던 철학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UAE였습니다. UAE도 관심이 매우 높아요. 이란의 드론 위협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 같은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K-레이더가 필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UAE는 더 과감했습니다. 테스트도 없이 바로 도입을 결정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UAE에 파견해서 현지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 나토 통합기술 평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나토요? 네,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K-레이더를 소개했나 봐요. 그래서 나토 차원에서 공식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나토가 움직인다는 건 유럽 전체가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나토 기술평가단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 8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로 참여하게 됐어요. 나토 평가는 저희가 받았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 기존 레이더 대비 성능 우위 300% 이상. 독일 전문가가 평가했어요. 특히 소형 드론 탐지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보다 뛰어납니다. 프랑스 대표도 인정했어요. 이 기술은 나토 통합 방공망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K-레이더를 나토 통합 시 최우선 배치 품목으로 분류한다. 나토의 공식 인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문의가 폭주했어요. 현재까지 23개국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가 업데이트해줬어요. 이제 생산 능력이 문제가 되겠네요. 저도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소용없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해요. 김 박사가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독일은 유럽, 인도는 남아시아, 한국은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방식이죠. 정말 글로벌 스케일의 사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특별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수에즈 운하 보안을 위해 K-레이더를 도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해운업계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수에즈 운하는 글로벌 물류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그곳에 K-레이더가 설치된다면 정말 세계적인 안전망이 구축되는 거였어요. 조건도 파격적이에요. 기술료를 20% 더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추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기술을 평가하러 왔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돌아간다. 한국의 K-레이더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안보 협력의 모델이었습니다. 중령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군요. 김 박사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국의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과 K-레이더 기술 도입에 합의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새로운 안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정말로 김 박사의 철학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합작 공장 기공식 참석차였어요. 벌써 세계 15개국이 도입을 확정했어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제가 감탄하며 답했어요. 그때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미국이 먼저 인정해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K레이더는 전 세계 하늘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제가 있었다는 게 평생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보고서 한 장으로 미국 국방부는 흔들렸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바라보는 시선, 안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살아남겠다는 기술 철학.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